나폴레옹 시대거든요. 네. 이 당시에도 독일은 하나의 독일이 아니라 여러 독일로 나눠져 있던.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까지 독일은 많을 때는 300개가 넘었습니다. 제후국들이. 제국들이. 왕들이 다스리는 땅도 있고 예. 아니면 공작이 다스리는 공작, 땅, 백작, 뭐 호작, 여러 뭐 그냥 엄청나요. 다양한 귀족들이 다스리는 영지. 유럽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계속 이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민족이 섞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툭줄로는 사실 독일이 어떤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말을 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렇죠.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의식 정도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이미 이제 11세기 중후반부터 프리드리 대왕의 할아버지 대선제후 예. 시절에 재정 군사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안에 군대가 있다기보다는 군대 중심으로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드리히 대왕, 프리드리히 2세, 프로이센이 가장 크게 급성장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그 당시 4대 강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그 다음에 5대 강국에 프로이센을 끼게 한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프랑스가 와 이제 강력한 육군을 키워나가니까 그 판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이거 안 되겠다, 저 프랑스를 찍어 눌러야겠다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와 이제 영국이 서로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지 않습니까?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던 프로이센 군이 이제 새로운 적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이라는 거죠. 근데 이 프리드리히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모으고 열심히 해서 결국 최고의 군대를 만들었던 그 프리드리히도 2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맞닥뜨려서 싸웠던 것도 나폴레옹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나폴레옹과 싸워야 되고 프리드리히도 없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그 비슷한 맥락에서 프리드리히 대왕은 밤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 아버지 뒤를 져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드는 이게 과연 유지가 될 거냐 하면은 지정학적 불리함, 오스트리아가 가만 안 두려고 생각하고 슐레젠을 뺐으니까 그다음에 프랑스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정치적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네, 우리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 했듯이 어떤 말이 있냐면 동프레센 출신 사람은 활발하고 세련되었지만 여전히 분류주의 전통에 집착하기 때문에 충성심 믿지 말어. 그다음에 발트해 쪽의 포메란 출신 장교는 완고하지만 솔직하고 능력이 우수하다. 네, 포메라니오 북쪽.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약간 지역 차별하시네. 그다음에 슐레젠 사람은 게으르고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여전히 과거 합섭으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주인을 잊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언제 다시 말 갈아탈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지. 조심해라. 조심해. 후손들한테. 얼마나 전전긍긍했고 마지막 말이 이제 예언인데 제대로 못하면 30년 안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데 그게 나폴레옹이 온 거예요. 이 사람 대단히 선견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선견지명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쌓아놓은 똥을 잘 치고 약간 이런 느낌 같기도 해요. 지금. 그 말 동의해요. 내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이 넓혀놓은 영토의 이걸 문제점이죠.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것도 있지 않을까요? 프로이센에서 나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나하고 비슷한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누구나 나올 수 있다. 아니 건물 물려줬더니 아버지 세금 되게 해주셔야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또 이게 구체적인 방안이 없잖아요. 제갈량이 생각한 그런 것처럼. 근데 어찌됐든 동프레이센은 믿지 마. 슐레지에는 이거 니네 배신 때린다. 지금 이게 됐는데. 분열될 수 있다. 근데 남쪽에서는 지금 이제 나폴레옹이 눈부릅뜨고 있는데 선전포고는 자기네가 했단 말이죠. 그렇죠. 딱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전쟁 방침을 비밀 오전 회의에서 딱 정해요. 그래갖고 주전파들 입장대로 한 다음에 당장 선전포고는 하지 않고 일단 병력 동원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8월 10일에 병력 동원령을 내리고 막 꾸역꾸역 모읍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미 오스트리아가 졌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대육군이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부 독일에 다 이미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한테 이게 빨리 정보가 새나가면 우리가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병력을 모아서 준비를 해야 돼.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준비된 작전 계획이 없었어. 최고 전쟁 지도 회의에서 귀족들 고급 지휘관들끼리 모여갖고 갑론을박을 하는 거야. 야, 얘네가 여기 있으니까 우린 이쪽부터 쳐야 돼.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돼.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 아예 확 뒤로 물러나서
러시아 형님들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같이 싸워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티격태격 말이 오가고 있는데 얼마나 해요? 한 달 동안이나 그러고 있어요. 병력 모으고 위에선 그렇게 싸우고 있고. 지금 느낌이 약간 이건데 분명히 나폴레옹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치고 들어올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피하면서 이러면서 한 달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이걸 갖다가 안 모르고 있었을까요? 기다려주죠. 아이. 아니죠. 나폴레옹도 당연히 유럽에 끈앞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이센 내에도 친프랑스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병력 동원령을 내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사실을 9월 초에 이미 딱 알아요. 그래서 먼저 이 남부 독일에 있던 유명한 그 술트 원수에게 작센을 통과해서 베를린까지 확 쳐들어가는 계획을 준비해라고 하고서 이제 나폴레옹 황제도 프랑스 본국에 있는 역시 가장 강력한 황제 근위대에게 9월 15일 날 파리에서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이미 프랑스군이 이렇게 이동하고 작전 계획 다 세우고 있는데도 아직도 프로이센군은 미적미적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후 통첩을 준비한 게 9월 26일이에요. 아이고. 9월 26일에 나폴레옹한테 당장 병력들을 다 라인강 서쪽으로 물리고 우리 독일계 국가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풀어주라 막 이런 식의 등등등을 막 써서 그때 보내요. 이미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여기서 더 한 번 더 속입니다. 최후 통첩이 오는데 일부러 안 받아요. 형제께서 어디 계시오? 파리에 안 계신데? 그럼 막 이제 또 좀 기다려봐 하면서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보냈는데 답장이 와야 되니까. 아 이게 법원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용 증명이 이제 누구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그렇죠. 잠깐. 나도 담 녹차? 궁글래? 잠깐만요. 이러면서 시간을 일부러 끄는 거야. 네, 이렇게 빨리 답장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나폴레옹은 이미 쫙 이 바이에른 지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형 밑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독일 연방 국가 중에서 바이에른 같은 국가들은 또 프로이센이랑 이해관계가 그렇죠. 달라. 얘네들은 이미 일찍부터 우리는 프랑스 편이에요 하면서 그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형님 포악을 준비됐습니다. 그래갖고 저 당시 이 나폴레옹군이 전개한 게 어느 쪽이었냐면은 독일이 북쪽은 다 평원이지만은 저 남쪽에 바이에른과 색깔이 작센 다르네요. 쪽에 네. 약간 산이 있어요. 작센 넘어가는 쪽에 약간 산지가 있습니다. 저 바이에른과 튜링겐 사이에 이게 튜링겐 발츠라고 해서 예. 5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 소백산맥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지세의 요 산지가 있어요. 여기만 빨리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폴레옹이 이 천혜의 요지 산지를 갖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먼저 돌파해 버립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은 바로 이 튜링거발트의 고갯길들이 우리 임진왜란 때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때 문경세제. 신립 장군이 조령 문경세제에서 안 지키고 그다음 물러서서 오히려 탄금대의 패배를 얘기했듯이 저는 되게 그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네요. 이 튜링거발트가 어떻게 보면 이 문경세제 같은 역할이고 이곳을 갖다가 돌파한 나폴레옹군이 평평한 지대에 선제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곳이 바로 예나와 아우슈테트였습니다. 근데 이 예나와 아우슈테트가 바로 우리로 따지면은 충주, 상금대 그쪽에 해당되는 것이죠. 프로이센이 만약에 본인들의 강대국을 상대했던 그 전략을 그 전에 역사를 기억했다면 스웨덴이 왔었던 때처럼 요격을 하러 나갔어야 되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속전속결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역사에 대한 교훈을 배운 게 거꾸로 나폴레옹이었던 거예요.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유약했죠. 네, 상당히 왜냐하면 유약했죠. 유부단하죠. 대왕이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물려줬는데 언제 어떻게 동맹을 할까 그런 것도 상당히 결정도 늦었고 이번에 지금 속전속결의 그런 전략도 다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부 주전파들은 이런 식으로 전방으로 나가갖고 그렇죠. 아예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 프로이센 군만으로는 러시아가 이 오고 있고. 나폴레옹 대군을 상대하기 좀 버거우니까 우리는 앞에서 지연 방어하면서 나폴레옹을 축차 소모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러시아군이 오면은 그때 힘을 합쳐서 결전을 하자 이런 쪽도 있었는데 그 어느 쪽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그렇죠. 지금 나폴레옹의 대육군을 맞아 싸우게 된 거죠. 오긴 옵니까? 오군은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늦었지.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동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프랑스는 이미 소백산맥을 넘었어요. 어느 규모로 서로 맞닥뜨리게 됩니까? 병력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프로이센 군 같은 경우가 한 17만 정도
병력을 동원했고요. 근데 물론 프로이센군에는 작센 작센군이 연합군도 들어가 있어서. 합류돼서 이제 17만 정도의 그렇죠. 병력이 있었고요. 나폴레옹의 프랑스군 같은 경우도 한 16만 정도 병력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나폴레옹 군대는 더 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죠. 나폴레옹도 지금 프랑스 본국에서 더 소집해갖고 계속 오라고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우리는 먼저 기선을 잡겠다 해서 16만이 먼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제 6개 군단을 동원했고 군단 자체가 이제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전 때 심중령님께서 얘기하신 핵심 중에 하나가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질은 그렇죠. 절대로 줄어들면 안 된다. 맞아요. 예, 약해지면 안 된다. 네네. 나폴레옹 군대의 질은 이때 최강이었죠. 그렇죠. 나폴레옹 군대는 포병도 굉장히 좋았고 보병도 좋았고 심지어 기병도 좋았습니다. 그 7년 전쟁 때 매정 들어가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라인 배틀 전투 영화를 보면 이런 생각부터 해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싸울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라인 배틀 전투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대형이 무너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기병을 내보내야 돼요. 이 기병이 당시에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검기병의 역할이 뭐냐면 패주하는 적 보병을 뒤쫓아가면서 작살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표가 적 포병 진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당시의 전투는 포병 진지가 적한테 떨어졌다. 전투가 진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기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이쪽도 검기병이 있으면 저쪽도 검기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둘이 붙어봤단 말이에요. 네. 피해가 양쪽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죠. 칼 든 세이버를 든 검기병을 어떻게 작살낼 수 있을까? 옆에서 누군가 한 명 그랬대요. 아니 칼보다 긴 게 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럼 이제 기병한테 창을 들려볼까? 해서 나온 게 창기병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폴레옹 시대 때 프랑스 창기병은 세계 최강의 창기병이었어요. 워털루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와달루에서 이제 영국 기병이 돌진을 해서 프랑스군 포병들을 막 점령한 그 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폴레옹이 누굴 내보내냐? 이 창기병을 내보내죠. 그래서 창기병이 이 영국 검기병의 옆구리를 치죠. 그러면서 영국 검기병이 완전히 와야 됩니다. 검기병의 카운터는 창기병이군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정교한 기병 전술에도 프랑스군이 굉장히 우수했었습니다. 자, 프랑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프로이센군의 수준은 어떤지 뭐 붙어보면 바로 드러나겠죠. 심중령님의 진짜 브리핑 심진핑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랑스 나폴레옹 시절에 이제 프랑스 군대를 파헤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네. 프랑스 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다루겠지만 프로이센 군대를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프로이센 군 상태를 보면은 뭐 혹자는 곰팡이가 피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그 해요.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곰팡이 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석이 됐다. 혹은 뭐 박제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불과 정도로 20년 만에. 뭔가 정말 크게 문제가 있었다. 근데 예전의 이게- 장점이 다 사라지고. 네, 근데 이게 프로이센 군만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적인 프랑스 군대가 너무나 많이 변혁했고 변했기 때문에 프로이센 군이 화석이 돼버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이센 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선형대형 사선 전술, 사선대형을 그대로 썼어요. 네. 근데 무기는 1754년 소총 모델 그대로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프랑스군은 너무나 변했어요. 선형대형에 더해서 산계대형도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군대가 됐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행군 속도 옛날에는 가장 빠른 군대가 프로이센 군대였어요. 지금은 프랑스 군대입니다. 하루에 20마일을 가요. 근데 프로이센 군은 하루에 한 10마일에서 12마일이 고작 절반 정도. 거의 2배가 빨라졌던 거죠. 그다음에 프랑스군은 조직에서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보병과 포병과 기병이 함께 싸우는 사단급 편제를 넘어서서 여기에 병참이나 군수까지 다 함께 들어오는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분단 편제까지 동원한 상태예요. 그런데 프로이센은 여전히 여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의 체제인 겁니다. 변함이 없군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군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데 비해서 프로이센군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싸우는 군대가 됐고요. 또한 프로이센군이 뭐 부분적으로 징병제를 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당시를 보면은 자국민 충원이 안 돼가지고 절반 이상이 지금 외국인 용병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군은 국민군대로 바뀌었잖아요. 스스로 나는 자발적으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군대로 바뀐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윗선입니다. 지휘관들이에요.
지휘관들이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다 노쇠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군 같은 경우는 젊고 정열적이에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최고 사령관이 지금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71세입니다. 그 다음에 왕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참모총장 역할이죠. 이제 수석 고문인데 몰렌도르프 장군 같은 경우는 80세예요. 80살.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나이면 평균 수명이 한 5, 60대도 안 됐을 네. 테니까 이 정도면 거의 100살이라고 보시죠. 120달 전에 17만 가까이를 자랑하는 프로이센 군에 장군이 142명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 77명이 60대 이상입니다. 아. 늙어서 경력이나 체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들 성향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는데 다른 나라 국가들은 특히 프랑스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거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1 게런드 소총을 아시는 분이 지금 현대식 제시무기를 사용하는 군대에 와서 지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전부터 소수파 장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저렇게 변하고 있고 다른 나라 군대들은 저렇게 바뀌는데 우리도 개혁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 의견이 먹히지 않았거든요. 귀족 중심의 장교단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 이때부터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노령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철밥통이 정도는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국왕이 귀족들한테 너네 군인 되면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줄게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고 그래 뭐 장교 있으면서 대대손손 살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군요. 거의 그런 식이 되고 그러면 또 이분들이 예전에 이미 프리드리 대왕이랑 싸웠던 경험했잖아.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야 니들이 전쟁을 알아. 내가 그때 젊었을 때 한 따까리 했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젊은 장교들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지? 라떼. 너희들 아버지 데리고 싸웠다 뭐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출병 전에 왕이 직접 이야기해요. 야, 프랑스는 군단 체제까지 있다는데 우리 여당 갖고 되겠어? 사단급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는데 행군하던 과정 중에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불편하고 안 되겠다. 네, 보수적이라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프리드리 대왕 시절에 배운 거. 공세적인 자세. 공세지향적. 이거예요, 문제는. 자, 아까 최 박사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전력이 뛰어나는 거 알잖아요, 나폴레옹 군대가. 그러면 러시아도 오고 있어?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이죠. 프로이센에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방어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최대한 거. 지연전을 해야죠. 네. 그런데 오히려 엘베강을 건너가지고 공세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확 가지도 않고 애매하게. 애매하게. 공세는 그런데 이거예요. 공세나 잘 하든가.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워요. 나폴레옹은 행동을 빨리빨리 하고 있었던 반면에 프로이센은 작전 계획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놓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거죠. 작전 계획을 한 4개 정도 짰어요. 근데 4개가 모두 다 사실 공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토론을 계속하다가 결국 그 토론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프랑스 군대가 이미 작센을 침공을 해버렸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전진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지. 아, 네. 공세적인 계획인데 그 시기까지 회의가 끝나지 않아. 네. 그렇죠. 나폴레옹은 먼저 움직였어.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을 되게 당황시켰던 부분이 뭐냐면 나폴레옹은 프로이센 군이 그래도 좀 약하니까 엘베강을 따라서 방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보를 막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아까 프로이센 군은 어째 막 공세적이어가지고 미리 튀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 일단 우리가 절로 가기로 했으니까 군대를 진격시켜라. 근데 여기도 나폴레옹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요소가 바로 프랑스의 군단 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군단 편제는 군단 하나당 병력이 뭐 2만에서 2만 5천 정도. 많은 군단들은 한 3만도 돼요. 근데 독자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 떨어져서 행군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행군하다 보니까 보급이나 어때 이런 것이 조금 더 자유롭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거리를 하루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군단이 가다가 적을 만나요? 그러면 최소 하루 이상은 자체적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누굴 부를 수 있습니까? 다른 군단들을 주력을 불러와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군단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분진하다가 협격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20시간 내에 서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도 불확실하지만 가다가 혹시나 적을 만나면은 그때 우리는 합쳐서 싸우면 되지.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느낌이 약간 이라크 전쟁할 때 미군의 약간 진격 같은 느낌도 있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의 느낌은
와, 이런 진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벌써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프로이센군도 프랑스군이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튜링긴발트 숲을 통과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측면 공격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결심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빨리 공격하니까 방어를 위해서 약간 북쪽으로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보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프랑스군의 선두로 가고 있었던 5군단이랑 프로이센에서 선봉대랑 충돌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프로이센군의 선봉대는 프레드릭 왕자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왕자가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사실 이 소식에 프로이센군은 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위축되죠.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고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드디어 내가 프로이센군을 주력을 만났다. 찾았구나. 불확실성이 해결됐구나. 그럼 더 빨리 행동해야겠다. 그럼 군단들이 다 떨어져 있어. 야, 너희 다 예나로 집결해. 여기에 누가 있다? 프로이센 주력이 주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1군단하고 3군단한테는 너희는 살레강을 건너가지고 좀 뒤로 가서 프로이센 주력을 퇴로 차단해라라는 임무를 내립니다. 네. 그 주축은 바로 3군단인데 다부입니다. 다부진 다부. 다 부실 수 있어요. 다부는. 다부. 네. 나폴레옹 원수들마다 능력치가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 많은 역사가들이 단연코 탑으로 꼽는 게 바로 이 다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5군단이 마주친 거는 프로이센의 주력이 아니라 3만 5천 명 정도의 후방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의 주력 부대는 한 5만 2천 명 정도 되는 병력이었었는데 저는 왕이 직접 대동하고 있었죠. 네, 왕이 대동하고 최고 사령관이 데리고 있었던 그 부대는 다부가 그 테러 차단하려고 했던 그 위치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어때? 헛다리 짚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믿는 구석이 있는 자기 휘하의 장수고 예비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예비대 깨져버리면 나폴레옹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폴레옹은 이제 본인은 저 예나에 프로이센의 주력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군단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나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 그게 바로 예나 전투인 거고 네. 그와 동시에 테러 차단하려고 가고 있던 다부의 3군단이 맞닥뜨린 게 프로이센의 주력인데 이 위치가 아우어스테드입니다. 오. 인근입니다. 얼마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우어스테트에서도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랑 아우어스테트는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역사가 스포일러긴 하지만 네. 어느 쪽이 모루가 되주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잘 버텨주면 나머지가 망치가 되어 후방이나 측방을 찌를 수 있는 프로이센으로서는 단 한 번 올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혹인 거고 네. 이게 중요한 게 예나랑 아우어스테트가 결국 함께 어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나 전투, 아우어스테트 전투 따로 부르지 않고 예나, 아우어스테트 전역 같이 부릅니다. 이렇게 이하 전투. 예, 이렇게 함께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역전다방에서는 각각 따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나 전투는 뭐 엄청 내용이 길긴 하지만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병력이 짠이 안 됐다. 일단은 뭐 나폴레옹인 주력이 군대가 오고 아니니까. 네. 이쪽은 조공 별동대밖에 안 됐으니까 네네. 이건 뭐 나폴레옹이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전투였어요. 다만 이제 비벼주느냐 그렇죠. 못 비벼주느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폴레옹 군대는 군단을 여기 다 집결시켰기 때문에 예나를 버티고 있었던 프로이센 군은 결국 나폴레옹에게 밀려나게 됐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우스테드에서 프로이센 주력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프로이센 주력이 프랑스의 다부 군단을 쳐버렸어요. 밀어버리면 나폴레옹이 오래 어때 네. 테러 차단돼서 그렇죠. 고립돼서 전투를 그르치게 되는 그렇죠.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아우스테트 전투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다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러 차단, 그러니까 프로이센 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좌익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프로이센 군의 후방 쪽을 네.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프로이센 주력을 맞닥뜨리게 된 거잖아요. 다부의 병력을 보면은 3군단 같은 경우는 한 2만 7천 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그리고 원래 다부 쪽에 도와주기로 한 프랑스 군이 있어요. 1군단이에요. 근데 얘는 끝까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다부가 독자적으로 프로이센 군의 주력을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운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부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방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 프로이센에 비해서 가지고 있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병뿐만 아니라 프로이센군은 전형적인 선형 전술이잖아요. 라인 배틀이에요. 그러면 어때? 지형지물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없죠. 없고 딱딱 써야 되는데 프랑스군은 병사들을 이제 믿습니다. 네. 좀 흩어져도 돼. 산계 대응이 가능해. 그러면 은원패를 해서 마을에 있는 가옥이나 벽을 두고 사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프로이센이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저래도 병사를 도망 안 가? 우리는 끈끈하게 손에 손잡고 가서 이렇게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차이였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전략의 차이가 나면 이건 압도적으로 상대 전투가 가능한 쪽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이제 한계 사단으로 먼저 방어선을 편성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프로이센군이 이제 기병 돌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기병 돌력을 막기 위해서 방지를 형성해서 어떻게든 여기서 또 막아내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프로이센에게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단 편제예요. 그 여단들이 서로 협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움직임이 너무 느렸어.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한번 확 물어쳤잖아. 네. 바로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처음에 하겠죠. 이 라인 배틀 대응에서 처음에 가장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측면을 공격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것도 활용 안 했어. 왜? 왜 사순 대용으로 해가지고 감싸 안으면서 뒤에서 쳐야지 왜? 그 정도로 문제점이 많은 네. 군대였고 엉성해는. 더욱더 결정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총사령관인 브라운슈바이 공작이 눈에 총상을 입고 나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총사령관을 맡냐면 왕이 총사령관이 되는데 네. 왕은 군사적 그 지휘한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멍청하고. 지휘관들을 통제해서 식방 공격해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밀리터리를 좋아하셨는데 그러게요. 여기서 또 큰 문제는 뭐였냐면 프로이센군은 이 다부 군단을 프랑스군의 주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게 병력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가 그만큼 없어 그런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부가 반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주력이다라고 하면서 놀라서 이제 도망쳐 버리는 거죠. 5만이 넘는 군대가요. 네. 네. 이 과정 중에 사실 다부군도 손실이 되게 컸어요. 한 7천 명 이상이 났거든요. 그 4분의 1이 났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막아낸 거야. 근데 그걸 반격을 통해서 완전 물리친 거죠. 그 과정 중에 프로이센도 한 13,000명의 손실을 났고 여기서 퇴각함으로써 아우어스테트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사실은 착오를 하고 있었죠. 서로가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게 저게 주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랬으면 정상적이라면 1승 1패가 됐어야 되는데 병력만 따져보면은 결국엔 프랑스가 2승, 프로이센은 2패를 하면서 그러네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됐고 나폴레옹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상대하던 게 주력이 아니었네. 근데 와 역시 다부 너 진짜 훌륭하다 하면서 이때 정말 다부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죠.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처음부터 나폴레옹 계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뭐 여기서 나폴레옹군은 고삐를 놓지 않습니다. 승기를 잡았다 하고 이제 패주하는 프로이센군을 쫓아서 계속 압박해서 쫓아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이센군이 이 시점부터 정말 조직력이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사실 뭐 전투 한 번 졌다고 해서 전쟁에 그냥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군도 꽤 많은 피해를 입었고 사실은 뭐 여기서 전열을 빨리 뒤에서 추스리고 그리고 그 베를린까지 가는 사이사이에 많은 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장애물 요새들을 이용을 해서 지연 방어라도 뒤늦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사기가 꺾여갖고 이 다음부터는 프로이센군 지휘관들이 와 하면서 나폴레옹군이 추격하면 다들 손들고 항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나폴레옹이 드디어 베를린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나폴레옹이 프로이센 왕한테 협정을 제시를 하는데 어떤 협정이냐면 엘베간 서쪽 영토를 다 포기해라.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서명하려고 어떡할 이렇게 거야?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나폴레옹이 또 한 번 더 나와서 나 조만간 러시아 공격할 테니까 프로이센 영토를 다 작전 기지로 쓸 수 있게 해줘. 그럼 그냥 아예 국가를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병력도 되게 대단한 재밌는 게 얘기고. 여기서부터 비엘림 왕의 우유부단함이 계속 나타납니다. 네. 부하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왕이 거부를 해버려요. 네. 거부를 하면서 저기 이제 동프로이센에 있는 페니스베르크까지 도망을 치죠. 네. 국토의 제일 동쪽 끝까지 도망쳐갖고 몇백 킬로 거의 뭐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까지 의주. 간 거랑 맞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네, 진짜 치욕의 저희 뭐 맞습니다. 러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항전을 하고 이때부터 러시아 편에 서기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1806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프랑스군은 프로이센 영토를 다 유린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2월 달에는 이제 러시아가 들어옵니다. 네, 드디어 러시아군이 왔어요. 프로이센하고 연합군을 만드는데 이때 나름 아일라우 전역에서 프로이센군이 잘 싸워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개혁파 장교들이 실적으로 좀 역할을 좀 하면서 뭔가 소모 전화를 시키면서 나폴레옹이 뜨끔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새로운 또 안을 제시를 합니다. 아까 이제 작전기지 안 쓰게 해줄 테니까 처음 했던 대로 엘베간 서쪽만 포기해라고 하니까 좋죠, 할 만하잖아요. 네. 근데 비렐림이 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잘 싸워주겠지 했는데 러시아의 공격도 지지부진해져요. 러시아도 프로이센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뭐 프로이센은 이미 뭐야 우리가 오기 전에 무너졌고. 됐다 나가 네. 떨어졌어? 그럼 우리가 단독으로 한번 붙어볼까라고 했는데 서로 그냥 쿵쿵쿵 부닥치면서
병력 소모만 되고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못 가져갈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폴레옹과 러시아가 우리 그만 싸우자. 충분히 싸운 것 같다. 이렇게 하고 화약을 맺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틸지트 화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중립 지역에서 틸지트 쪽에 있는 네멘강 중간에서 만났어요. 뗏목으로 이렇게 뗏목으로 이어가지고 이어서. 가운데 강한 가운데 뗏목을 놓고 그 위에 저렇게 천막을 그렇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진에 올려갖고 나오고. 그 위에 올라가서 프로이센 왕은 강쪽에서 그냥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구걸을 했어요? 조금 더 유리하게 해달라고 알렉산더 붙잡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진짜 북칠이죠. 국칠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로이센을 표현한 게 죽다가 살아났다. 이때는 거의 프로이센이 죽었죠, 뭐. 네. 틸지트 조약이 얼마나 프로이센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낳았냐면은 지도만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806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이센의 영토였는데요. 굉장히 큰, 그래도 3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그렇죠. 큰 영토였는데 이제 틸지트 조약에서 자, 엘베강 서쪽 다 내놔. 그리고 가져갔어? 네. 그 당시에 또 러시아도 배신을 합니다. 러시아도 너네 프로이센 별로 한 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망가졌어. 너네 폴란드 갖고 있던 거 이거 저건 우리한테 내놔. 이렇게 러시아까지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 틸지트 조약에 의해서 갑자기 프로이센은 그 옛날 반쪼가리 영토로 다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때 30만 제곱킬로미터였던 영토가 한 1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확 거의 반으로 쪼개져 버리고 그리고 더 치욕적인 거는 병력도 야 10년만 웃기지 마. 이제는 병력을 4만 2천으로 제한한다. 4만 2천 이상은 못 4분의 1 가진다. 정도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 네, 그 베르사유 비슷한 조약. 걸 이미 네, 겪었다는 맞아요. 거죠, 그 전에. 그리고 프랑스군은 여기다 주둔군까지 놉니다. 그래서 18,000명이 여기 딱 주둔을 하면서 수모를 당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망하진 않았다. 네. 국가는 유지가 됐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죽다가 살아남았다. 네. 그래서 와신 상담의 이제 시기가 딱 온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완충지대 만들어 놓는 게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냥 멸망시키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런 거죠.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참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역사 속에서 이겼던 전투 방식이 그대로 패배의 방식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나 도와주겠다던 동맹군이 국가의 영토를 뺏어가는 적국이 되고 이게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거 보면서 근데 독일의 특징이 왜 저렇게 됐나 하고 봤더니 그 시작을 여기는 한 번 져야 뭔가가 되네 뭐 이런 거 저는 정말 석준님 주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 그 나폴레옹 전쟁을 되게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프로이센이 당했던 군사적인 패배는 러시아나 오스트리아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요, 사실. 근데 그 패배의 충격이나 아니면 결과는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 이유가 바로 프로이센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지정학적인 위치.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결과가 더 프로이센에게는 안 좋게 돌아온 것 거죠. 같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너무 간 보면서 중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열강들이 다 무시했던 거지. 그러니까 아유, 이게 저런 그래서 덕지 같은 놈 하면서. 이제 항상 이거잖아요. 실력을 키워서 해야 된다. 네. 중립이라는 건 내가 이쪽이나 이쪽에 올라탔을 때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나라가 됐을 때가 중립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어느 쪽에 올라가도 안 기울어지면 어디서 필요도 없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맞아요. 상황이 그렇죠. 됩니다. 자,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주전파들은 싸그리 다 어디로 날아갔겠죠? 개혁파의 목소리. 썩어버리고 곰팡이 난 것들은 다 물러가라.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라는 프로이센의 반성하는 목소리가 커졌겠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는데요.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통탄을 했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개혁을 주도한 그 귀족 이름을 따서 슈타인하고 하르덴베르크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슈타인 개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제 중앙 정부를 개혁했는데 5개 중앙 행정 정부를 구성했는데 내무, 외무, 재무, 교육, 국방부 장관. 지금의 내각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지휘 통제하게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귀족 특권도 폐지하고 평민에게도 공직을 개방했다. 하지만 그 엘베강 동쪽 융커가 있던 쪽은 귀족 반발이 심해서 한 1850년대나 돼야 이게 해방이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경제를 조금 더 부활시켜야 되니까 길드라고 그 상인 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진입을 규제했는데 그것도 이제 풀어서 경장의 자유를 도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감시를 했는데 이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을, 슈타인을.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선 게 하르덴베르크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조세를 개혁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영토만 가져간 게 아니라
전쟁에서 그 당시에는 전장 배상금도 많이 물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재정이 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귀족한테 많은 특혜가 있었어요. 세금도 면제되고 그런 거를 조금 걷어들여. 네, 그렇죠. 부과를 했고 예외 조항을 폐기를 했는데 이것도 귀족들은 좀 반대를 해서 조금만 하고 그 대신에 새로 도입한 게 소비세.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게 시민들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건을 사면 다 부담하니까. 마지막으로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베를린 대학이었는데 여기를 졸업해서 법학을 전공해야 중앙 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개혁, 교육, 그다음에 조세개혁.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군대 개혁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도 귀족들은 또 자기 기득권 놓는 건 못해요. 그렇죠. 특권을 아주 일부만 네. 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개혁 내용을 쭉 들으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농장 많은 데들은 또 거기서 반발하면 또 들어주고 또 세제 개편 뭐 한다고 그러는데 또 귀족들 반발하면 또 들어주고 무슨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개혁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독일이 경제력이 반으로 절단난 상황에서 경제력이 없으면 군사력을 일으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프로이센이 그런 여전한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미완의 개혁이나마 시도해 나가면서 다시 권토중립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한적인 개혁인데 지금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나폴레옹이 감시하고 있죠. 귀족들은 특권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그런 데를 노력해서 일부를 이뤘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이 대학교예요. 그렇죠. 중앙 관료, 이제 관료제. 예를 들면은 아직도 영국과 독일이 비교할 때 영국은 외교관이 되는 사람들이 인문사회과학 전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옥스퍼드, 옥스브리지에서. 근데 독일은 상당수가 법학 전공자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 프로이센 전통이 계속되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은 미래에 꾸준한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있는 이런 미래 지도층을 갖다가 키우는 작업을 이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충격을 통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은 사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충격이었어요. 네. 내부적 충격이었는데 그렇죠. 뭐 귀족도 그렇고 왕도 너무 수치가 컸기 때문에 나라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영국처럼 뭐 입헌군주제로 가거나 프랑스처럼 공화제로 가기에는 혁명이라는 싫은 것도 거죠. 아니고. 응. 그러니까 왕도 나름 되게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또 이쪽 세력에서는 다 바꾸기 원하거든. 그럼 다 바꾸면 내 것도 무너져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쪽을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또 이걸 완전히 처음부터 반대하는 귀족 중에서는 그래도 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도 하는 그 노력들이 여기서 보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독일은 법학과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국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독일하면 되게 규칙 중요시 여기고 되게 자된 듯이 질서 중요시 하고 하는 게 빌헬름 3세 이후에 어떤 정해진 느낌인 거예요? 조금 더 강화된 건 사실이죠. 강화, 제도화된 거죠. 제도화. 네, 제도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행정 쪽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군사 쪽에서도 군에서 좀큰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그렇죠. 사실 국가가 힘이 생기려면 군대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개혁해야죠. 프로이센이 아무리 이제 군대 중심의 국가라고 하지만 군대를 바꾸려면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나마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군사 개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프로이센의 패망입니다. 패망에 가까운 패배죠. 안에서 이미 이걸 변화하길 원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됐고, 변화를 못하게 막았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뒷전으로 가고. 과정 중에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개혁에 있어서는 이걸 이끈 인물이 이제 샤른 호르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46세 늦은 나이에 1801년도에 프로이센 군에 들어왔어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공유했던 사람들, 뭐 그나이제나우나 브로만, 뭐 아니면 보이엔,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저자. 네, 전쟁론의 저자. 그 책을 쓴 그 저자가 이때 당시에 맞습니다. 맞아요. 같이 활동했어요. 클라우제비츠는 특히 이제 나중에 프로이센이 이렇게 한번 망하고 나서 러시아군 장교까지 돼요. 나는 프랑스랑 싸우겠다라고 하고 여기는 상당수가 또 러시아 장교가 돼서 프로이센과 함께 싸우는 그런 역할까지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을 우리가 이제 개혁 소장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1800년도 초에 나름의 어떤 그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뭐 군사협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패배를 하고 나니까 왕이 딱 등장해서 그러면 우리 군을 누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저 젊은 저 친구들 사실 젊지도 않아요. 뭐 40대 중반이잖아요, 이미. 40대 중반이면 젊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40대 중반이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 젊은 친구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들이다. 얘네들을 뭔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을 변화시켜 보자라고 해서 왕이 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게 된 또 계기가 아까 예나 아우어슈테트 이후에 다 귀족 출신 장교들이 도망가고 항복하고 난리칠 때 이 개혁 소장파 장교들은 싸웠지.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요새를 지키고 저항하고 하다 보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감격해갖고 니들 진정한 충신이구나. 그렇지. 니들에게 이제 개혁의 대임을 맡기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대립군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도 보여준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고 너희가 한번 바꿔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군사 개혁을 통해 이제 프로이센군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연면에서 우리가 이 군사 개혁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로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혁의 중심 인물이 샤른호스트와 그나이제나우로 했는데 샤를공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전함이요. 그죠. 전함 이름이 붙였습니다. 근데 작살났는데 그거. 그래도 꽤 선전한 전함이죠. 이 정도 전함에까지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독일 군사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이 샤르노스트와 그나이제나우는 이 재밌는 것이 다 원래 프로이센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 독일 연방 국가들에서는 그건 장교들의 이적이 가능했어요. 마치 뭐 독일 리그가 있어갖고 그 안에서 옮기는 거는 구단 옮기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국가의 배신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군인들한테 FA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 계급도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조건 협상을 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더 높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샤르노스트는 이 원래 하노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노버 출신인데 이 나중에 프로이센 군으로 야, 너 능력 있다며 하면 이적된 거고, 그나이제나우는 원래 작센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널리 인재를 모은 것이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 소장파들이 딱 그동안 나폴레옹이 이렇게 잘 싸우는 걸 보면서 쟤네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을까라고 했을 때 예나 아우어슈테트에서 싸우기로 작정하고도 한 달이나 작전 계획하느라고 호비한 거, 이게 뭐 때문이냐. 평소부터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 체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군 전문 지휘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그렇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다가 딱 전쟁하자라고 마음을 위해서 결정이 내려지면은 딱 실행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방부에 해당하는 전쟁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부 안에는 크게 두 개 실을 뒀어요. 전쟁총괄실이랑 군사경제실. 군사총괄실 안에서는 이게 3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뭐 동원, 훈련, 경기, 작전 이런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부분에 준비를 하고, 군사경제실 말 그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군수 보급 체계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준비하는 이런 조직을 딱 행정 조직으로 만든 겁니다. 느낌으로만 봐도 너희는 실질적으로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들을 해. 우리는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할게. 그렇죠. 이게 두 개로 딱.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요소에 전문 직업군인을 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금 이 FA처럼 유능한 장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서 이때 어떤 분위기를 딱 느낄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게 계몽주의의 영향이에요. 능력주의. 이제까지는 우리가 장교가 계급 간의 타협을 위해서 귀족들한테 뿌리는 직위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지휘도 잘하고 이런 계획 같은 거 잘 세운 사람들이 발탁이 돼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걸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강화된 것이 그 유명한 게네랄 슈탑, 장군 참모 제도를 이때 강화합니다. 스텝 제너럴. 네. 장군 참모부라는 것이 진짜 독일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귀족 출신의 금수저 장교들은 아무래도 공부 안 해도 올라가잖아요. 공부 안 해도 올라가니까 그냥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만 믿고서 전쟁을 수행하다가는 가끔 능력이 뛰어나면 대박을 틀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군인,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참모로 앉혀야 된다. 그래서 이 신분 위주의 지휘관, 거기다가 능력 위주의 참모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이 제도를 갖다가 딱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 대왕처럼 정말 군사적 천재가 왕이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항상 가능하다는 법도 없고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불명이 됐지. 네, 그러면 전쟁부와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참모.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누가 왕이 됐든 간에 우리는 전쟁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한마디로 지난번에 실패가 브레인이 없었다는 걸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 브레인들이 활약을 못하게 해놨으니까. 근데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 게네랄 수탁이 있다고 해서 지휘권은 어쨌든 금수저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군 참모 제도를 본격화하면서 참모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전에는 이 지휘관이 독단적으로 그냥 명령을 내리면 끝이었는데 장군 참모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드시 참모장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명령이 나가려면. 그리고 물론 뭐 나중에는 이 지휘관이 뭐 그래도 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참모장이 반드시 그 어떤 명령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참모장이 다 검토해서 좋습니다. 이대로 가시죠. 라고 하든가 장군님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대로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바꾸시죠. 이렇게 한번 거쳐가게 이걸 절차화시킨 겁니다. 감사원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휘관과 참모장의 콤비가 실제 전투나 전쟁에서 효과를 나타내면서 사실 모두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 주장을 한 게 뭐였냐면 유명한 3단계 시스템입니다. 병력을 나눠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일종의 국민 개병제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현역 체계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이미 이 당시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7년 만에 이렇게 나폴레옹이 민심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민심의 분노의 힘을 얻고서 프리드리히 빌헬m 3세가 드디어 도이치 민족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방방곡곡에서 의용군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총동원령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과 함께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의지가 확 오르면서 프랑스와 비슷한 국민군과 같은 형태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드디어 정신무장이 됐군요. 네. 그렇죠. 프리드리히 빌헬m 3세가 잘 활용하는데요. 1813년 봄에 나폴레옹이 60만 대군 중에 몇만만 겨우 살아오잖아요. 러시아 가서 완전히 작살나고. 실패하고 완전 그냥 다, 예. 이때 프로이센이 진짜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합니다. 무려 인구의 6%를 동원했어요. 28만 명을 소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이게 프랑스군 부럽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럼 여기서도 상대방을 결국 끌어내야 될까? 그렇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 라이프치히구나.